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오늘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에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가해 어린이 3명을 포함 최소 7명이 사망했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폴란드와의 접경 지역인 르비우의 막심 코지츠키 주지사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이 같은 인명 피해 사실을 밝혔으며 이호르 클리멘코 내무장관은 사망자 외에 약 40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안드리 사도이 르비우 시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학교와 민가, 의료시설 등 건물 채 10여 채가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공격에 동원된 러시아 미사일 13발과 드론 29기 중 7발과 22기를 요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의 이 같은 공격을 막기 위해 러시아 영토 깊은 곳에 서방제 장거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서방국들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폴타바의 군사연구소에 2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해 최소 51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에서 러시아군의 폴타바 공격을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비난한다면서 이번 공격은 자유로운 이들의 의지를 꺾으려는 푸틴의 지속적이고 터무니없는 시도를 비극적으로 상기시켜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방공체계 제공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국들에 대응해 핵 교리를 조정하고 있다고 크렘린궁이 오늘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에서의 무력 전쟁을 부추긴 것은 대화를 거부하고 러시아의 안보 이익을 공격해온 미국 등 서방국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현재의 긴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 결과가 현재 초기 단계인 핵교리의 조정에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발표는 지난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남서부 접경 쿠르스크 등지를 침공한 데 이어 러시아 중심 지역 타격에 서방 동맹국들이 제공한 장거리 무기의 사용을 허용할 줄 것을 거듭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0년 서명한 러시아의 핵교리는 적의 핵 공격이나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재래식 공격을 받을 경우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오늘 튀르키예를 방문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두 정상의 이날 회담에서는 튀르키예와 이집트 관계가 모든 측면에서 검토될 것이며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향후 가능한 공동의 절차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튀르키예 대통령실은 어제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엘시시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역과 국제 현안, 특히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 점령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정상의 튀르키예 방문은 지난 2013년 육군 수장이었던 엘시시 대통령이 당시 첫 민선 대통령이었던 친튀르키예 성향 모하메드 무르시 축출을 주도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된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2월 이집트 수도 카이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양국은 지난해 카이로에서 열린 외무장관 회담 뒤 상호 대사를 재임명한 데 이어 최근 무역과 군사 분야 등에서도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오늘 인도네시아 지도자들에게
종교 극단주의를 경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싱가포르 순방의 첫 일정으로 어제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정치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가톨릭 교회는 종교적 극단주의를 억제하기 위해 종교 간 대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을 통해 편견을 없애고 상호 존중과 신뢰가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특히 이런 노력이 극단주의와 불관용 등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종식을 촉구해온 교황의 노력과 팔레스타인의 평화와 두 국가해법을 지지하는 교황청의 입장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4일 수요일 VOA 뉴스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현교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 정부의 대북 라디오 방송 지원 방침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탈북민 단체 등 정보 유입 활동 등을 지원하면서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합니다. 일본의 새 내각이 들어서더라도 한일 간 안보 협력을 유지하겠다는 두 정상의 의지가 담긴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 열병식 훈련장 인근에 버스로 추정되는 차량 수십 대가 집결했습니다. 오는 9일 정권 수립 기념일을 앞두고 이번에도 병력이나 주민을 동원한 것인지 주목됩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4에서 24도, 최고기온은 18에서 31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 정부의 대북 라디오 방송 지원 방침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탈북민 단체 등의 정보 유입 활동을 지원하면서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3일 우리는 북한 내 독립적인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한국통일부의 대북 라디오 방송 지원 결정과 관련한 BOE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독립언론과 시민사회단체, 탈북민 주도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8.15 통일 독트린의 7대 통일 추진 방안 중 하나인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와 관련해 대북 라디오 방송의 콘텐츠 제작과 인력 양성 등 민간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지난 29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도 대북 정보 전달 지원을 확대할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도 미국은 북한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 내 독립적인 정보 접근성을 증진하는 시민사회와 탈북민 주도 비정부 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오랫동안 북한 안팎으로 그리고 내부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지해왔다면서 우리는 정보의 밝은 주민이 영내와 전 세계의 평화, 안정, 안보에 기여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은 미한 양국이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2016년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 이현승 글로벌 피스 재단 연구원은 지난달 26일 허드슨 연구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외부 정보를 접한 북한 주민이 처벌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는 전 세계에 이런 잔혹 행위를 폭로하고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focus should be exposing these atrocities by Kim Jong-un. 이어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정보를 충분히 접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야 한다며 이런 노력을 멈춘다는 것은 학생과 주민들 그리고 고통을 겪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20년 이후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청년 교양 보장법, 평양 문화어 보호법을 채택해 주민들의 정보 접근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북한은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들을 통해 외부 정보에는 자본주의 황색 바람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신을 썩게 만들고 체제 전복 목적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지난해 4월 유엔 총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미국 등의 대북 방송 정책을 비판했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자신들의 가치와 생활 방식을 더 공개적으로 강요하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를 퍼뜨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체제 전복을 선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러 간 무기 거래를 거듭 비판하면서 두 나라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북러 간 군사 협력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이미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전쟁 지원이 우크라이나에 미치는 영향을 봤다며 북한이 러시아로 이전한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용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 북한의 전쟁 지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전략연구원은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러시아에 공급한 포탄이 약 113만 발이며 금액으로는 5억 4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52mm 포탄 93만 7,500발, 122mm 포탄 18만 7,500발, KN-23 9발, KN-24 9발을 러시아에 넘긴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북한의 무기 수출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합니다. 일본의 새 내각이 들어서더라도 한일 간 안보 협력을 유지하겠다는 두 정상의 의지가 담긴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곧 있을 기시다 총리 방한의 의미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일정이 발표됐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 대통령 대변인실은 3일 언론 공지에서 기시다 총리가 6일에서 7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한일 셔틀 정상 외교를 벌이고 임기 중 유정의 미를 거두면서 양국 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방안을 적극 희망해 성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실은 또 양측은 그간 11차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함께 만들어온 한일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한일 간 양자 협력, 영내 협력, 글로벌 협력 발전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며 기시다 총리는 그간의 총리 경험을 바탕으로 후임 총리의 대외 정책과 향후 한일 관계 발전에 대해 건설적인 조언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일본을 방문해 재개 합의한 후 같은 해 5월 기시다 총리의 방한으로 복원됐습니다. 이번 방한으로 양국 정상은 모두 12번을 만나게 됩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총리직 퇴임을 앞두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특이하다고 하겠는데요. 이번 방한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27일 치러질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기로 해 총재 선거 뒤엔 총리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재임 3년간 주요 성과로 한일 관계 개선을 꼽았습니다. 조성열 전 오사카 한국 총영사는 기시다 총리가 퇴임하더라도 자민당 내 유력 정파 수장으로서 자신의 외교 성과가 유지되도록 역할을 하겠다는 메시지가 이번 방안에 담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일본의 차기 정부 내각이 들어서더라도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은 지속하고 싶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기시다 총리가 퇴임하더라도 차기 정권이 어차피 일본에서는 이제 자민당 정권이 들어설 거기 때문에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선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문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해 3월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셔틀 외교를 12년 만에 복원했다며 이를 주요 외교 성과로 내세워온 윤석열 정부 역시 기시다 총리 방문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캠프 데이비드 선언 주역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퇴임을 앞두고 미한일 안보 공조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발신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일 정상이 이번에 만나 북한 비핵화 원칙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한일 정상의 이번 만남은 11월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삼국 공조가 흔들려선 안 되고 안보협력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기시다 총리 바뀌고 더군다나 11월 미국 대선이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한국, 일본 둘 다 공이 한일 관계를 공고히 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해리스가 되면 크게 변화 없이 한미일이 계속 가겠지만 트럼프가 귀환했을 때 한일 간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확실히 다져놓는 거는 매우 중요한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보고요.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이번 만남은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한일, 미한일 안보협력 체계를 확인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대외 메시지를 자제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시다 방안을 어떻게 볼까요? 박형중 박사는 북한으로선 자신을 압박하는 한일 또는 미한일 안보 공조를 비난하는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 박사는 다만 미 대선 결과의 불확실성, 대규모 수해와 경제난, 중국과의 관계 악화 등으로 당장 도발 행동으로 맞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고유한 명예교수는 북한은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반면 미국을 자극하는 노골적인 메시지 발신을 자제하고 있고 일본과는 관계 개선을 타진하는 물밑 접촉도 하고 있다며 기시다 총리의 방안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강화하는 데는 두 국가 체제 아래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해서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풀어보겠다는 그런 목선이 깔려 있을 수는 있어요. 한국 내에선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한일 정상이 이번 만남에서 과거사 문제 등 갈등 현안들에 대해 언급이 있을까요?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관련 언급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기시다 총리 이전 행동으로 미루어 전향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관련 문제들을 부각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제 역량이 일본과 대등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다며 더 큰 미래를 바라보며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으며 일본 협력을 견인해 나갈 때 그것이 진정한 그 길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상세 의제는 외교 경로를 통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북한 열병식 훈련장 인근에 버스로 추정되는 차량 수십 대가 집결했습니다. 오는 9일 정권 수립 기념일을 앞두고 이번에도 병력이나 주민을 동원한 것인지 주목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이 포착된 곳은 평양 미림 비행장 북쪽에 위치한 열병식 훈련장의 병력 숙소 추정 건물 인근입니다. 미국의 상업위성 플래닛 랩스의 지난달 31일자 위성 사진에는 숙소 건물 인근 공터에 흰색 버스로 보이는 차량 수십 대가 정렬한 모습이 찍혔습니다. 5대씩 7열로 주차된 35대의 버스는 길이 11m, 폭 2.5m가량의 대형 버스로 다음 달인 1일에도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탑승 인원을 40에서 50명 정도로 잡을 때 최대 1,750명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곳에 갑자기 많은 버스가 집결한 이유는 현재로선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차 장소가 열병식 훈련장 숙소로 추정되는 건물 바로 앞이고 과거에도 열병식 직전 차량과 자재가 집결한 곳이어서 관련성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곳에선 특히 지난해 9월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을 앞두고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당시 VOA는 현장에 열병식 관련 장비나 도구로 추정되는 흰색 장비들이 대거 유입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과거 이 공터에서는 학생이나 주민들이 인공기 모양의 카드 섹션 연습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인근 열병식 훈련장이나 행사 장소인 김일성 광장에서는 현재 대규모 열병식 준비 정황이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 북한이 정권 수립일 기념 행사를 치러왔던 만수대 의사당 앞에서는 행사 준비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8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는 연단 위 무대를 장식한 것으로 보이는 붉은색 물체가 처음 찍혔는데 붉은색은 점점 더 선명해져 이일에는 완전한 행사용 무대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이런 변화는 북한이 2022년과 지난해 정권 수립 기념일을 맞아 이곳에서 대규모 음악회 등 축하 행사를 개최했던 모습과 일치합니다. 북한은 지난 2022년 정권 수립일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당 고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 6전병의 고공 낙하와 전투기 기교 비행, 축포 발사 등이 포함된 대규모 경축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난해에도 김 위원장을 비롯한 당군 고위 간부, 중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예술 공연과 경축 행사, 민간 무력 열병식 등을 개최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3일 방한 중인 미국 민주공화 상원의원단과 면담하고 양국 관계 등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미국 상원의원 7명과 만나 미한 동맹이 안보뿐 아니라 경제안보, 첨단기술 등 분야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미국 의회에 초당적 지지가 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의원단은 미한일 협력에 대한 미 의회 내 지지는 국내외적 변화와 관계없이 초당적이고 굳건하다면서 안보, 경제뿐 아니라 조선과 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미국 공화당 차원에서도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고 미한 동맹과 미한일 협력을 강화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북한 비핵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워싱턴에서 열리는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가 미한 동맹의 핵심적 역할을 재확인하고 북핵 위협과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논의할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핵 억지력 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가능성도 향후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인 미한 양국의 제5차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EDSCG 회의와 관련해 미한 양국이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다는 사실은 한반도 방어에 대한 미국의 핵 공약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EDSCG는 북한이 생각하는 어떤 핵무기 사용도 미국과 한국이 응징할 것이라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질적, 양적으로 증가하는 핵무기뿐 아니라 북러 협력, 중국의 핵 위협 증가, 김정은의 남북 두 개의 국가 선언과 한국에 대한 적대감 등 이 모든 것들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핵 위협에 대해 지속적이고 긴밀하며 솔직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EDSCG itself, the fact that our two sides meet to discuss these issues is a visible demonstration. 미국 해군참모대학 미래전 연구소장인 샘 탕그레디 교수는 이날 B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EDSCG는 미한 동맹이 굳건하고 미한 양국이 북한의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에 상기시켜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의는 동맹과 확장 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전략 정책 현안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위한 중요한 장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보도자료에서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엄중한 한반도와 영내 안보 상황 아래 외교와 정보, 군사, 경제 분야에서 대북 억제 노력 관련 진전 사항을 점검하고 확장 억제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 환경적 요인과 전방위적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 간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는 미한 양국의 외교 국방당국이 2+2 형태로 확장 억제의 실효적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차관급 협의체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에선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대표로 나서고 한국에선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이 참석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대선이 2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확장 억제에 대한 중대한 결정이나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신 이번 EDSCG에서는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합의한 실무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며 모든 주요 결정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계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또한 북한이 미 대선을 전후해 7차 핵실험이나 재래식 도발을 감행할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그의 동맹과 북핵에 대한 정책은 아직까지 알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한국 내에서 일고 있는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 전술핵 재배치 논란과 관련해선 현재로선 그럴 필요성이 없다면서도 향후 동맹들이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보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며 북한은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외교에 관여하길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안보 환경이 조성됐으므로 동맹들이 이에 대응할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No, I don't think there is currently any need for U.S. nuclear weapons to be returned. But I do think it's an issue that the allies have to discuss.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안보석좌는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확장 억제 채널은 현재로서는 잘 작동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몇 달 동안 정책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대선을 2달 앞둔 현 시점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은 변화가 없을 것이며 억지력은 강력하다는 설명입니다. 크로닌 석좌는 또 한반도에서는 안정적인 억지력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오늘 11월 미 대선과 이달 말 일본의 정권 교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선과 일본의 정권 교체가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의 안보 협력과 공조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뜻으로 풀이됩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이날 BOA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이번 EDSCG 회의는 미한 양국이 지난 1년간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 NCG의 조항들을 이행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특히 미국 대선을 불과 2달 앞둔 시점에서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미국의 핵 역량을 포함한 한국 방어에 대한 완전하고 확고한 공약을 다시 한번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주요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B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각국의 관점에서 한반도 핵무기 문제의 토대가 되는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워싱턴 선언을 바탕으로 지난해 7월 핵협의그룹 NCG를 신설했고 미국 핵추진 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정기적 한반도 전개 등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양국 간 확장 억제 협력을 더욱 강화한 바 있습니다. 미 국방장관실 대량살상무기 특별고문을 역임한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 전술핵이 한반도 재배치 문제 등이 논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도 점증하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 등에 대응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고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며 영내 전략적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상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안보 환경이 변했다면서 북한은 핵무기의 크기뿐 아니라 구성도 계속해서 확장 발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투발 수단과 사거리가 늘고 있으며 핵탄두 소형화까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The security environment has changed, and the reason that it's changed is, one is North Korea continues to expand and mature its nuclear arsenal. 북한과 중국의 점증하는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한 의견은 제시하지 않겠다면서도 이 모든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good that the EDSCG discusses all options and that we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again, what is needed. 북핵과 관련한 한반도 상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진화하는 새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EDSCG가 모든 옵션을 논의하고 대응에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량을 6개월째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쩍 가까워진 양국 관계가
유엔 안보리 보고 의무를 최장기간 미루게 만든 건 아닌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국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표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러시아의 6개월치 보고문이 공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1월분 보고를 끝으로 2월부터 7월까지의 공급량을 대북제재위원회에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의 정제유를 공급하는 나라들이 매월 30일까지 전달의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러시아가 2월부터 7월까지의 공급량을 3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순차적으로 보고를 마쳐야 했다는 의미로 무려 6개월치가 밀린 것입니다. 과거 러시아는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1, 2개월 정도 늦게 보고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유류 공급량이 전혀 없던 2020년에서 2022년까지는 시한 내에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다 북중 밀착 움직임이 두드러진 최근에는 4개월 혹은 5개월치를 한꺼번에 보고하는 등 보고 속도가 크게 둔화됐습니다. 하지만 6개월치가 밀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장기 미보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러시아의 올해 늑장 보고가 더 주목되는 건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유류거래 급증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지난 5월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In March alone, Russia shipped more than 165,000 barrels of refined petroleum to the region. 특히 지난 3월에만 러시아가 북한에 16만 5천 배럴이 넘는 정제유를 보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상업 항구가 가깝다는 점을 감안할 때 러시아는 이런 수송을 무한정 지속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BOA는 지난 5월 수천 톤에 달하는 유류를 러시아에서 북한 남포로 운송할 유조선을 찾는다는 선박 수배 공고문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당시 공고문에는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1차 선적을 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2차 선적 일정을 5월 18일로 명시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BOA를 비롯한 여러 언론 매체는 3월에서 5월 북한 유조선 여러 척이 러시아 항구 혹은 인근 해역으로 운항한 장면을 포착했는데 러시아 유류가 북한에 반입된 정황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전달된 유류가 실제 러시아의 보고문에 포함될지 주목됐지만 보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러시아의 보고문이 실제 거래량을 가감없이 담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밀수 방식으로 북한에 유입되는 유류는 일절 보고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한계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늑장 보고 혹은 미보고가 최근 들어 부쩍 저조해진 대북제재 이행 동력과 관련이 있는지도 주목됩니다. 러시아는 최근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감독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반대표를 행사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북제재 완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북한 라진항에선 러시아 선박이 북한 무기를 선적하는 장면이 포착됐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안보리 금수품인 고가의 차량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최근 BOA에 북러가 맺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더 많은 상호 지원을 가능케 하고 러시아의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 역량 등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agreement is going to end up with more mutual support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브루스 백돌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현재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를 거래하며 유류와 식량, 군사장비, 기술 지원 등의 형태로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며 이 같은 거래는 서방이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러시아는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7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 우리는 대북제재 체제를 위반하고 있지 않으며 제기되는 모든 의혹은 물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BOA는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의 대북 정제유 보고가 늦어지는 이유를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아시아 전문가들은 퇴임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안이 한일 관계의 지속적인 개선과 미한일 삼각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후임 총리에게 이 협력 기반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한일 양국이
동북아 안보 위기 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노력으로 해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좌는 퇴임을 3주 앞두고 이루어지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안을 차기 총리에 대한 메시지로 진단했습니다. 와인스타인 석좌는 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을 자신이 남긴 유산의 핵심이자 일본의 외교와 안보 정책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며 후임자에게 이러한 토대 위에 진전을 이어가라는 강력한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은 협력을 제도화해 향후 양국 정부의 DNA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쉴라 스미스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3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기시다 총리가 임기 마지막 몇 주 동안 이 문제를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라며 윤 대통령과의 정상외교에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후임자가 누가 됐든 한국과의 양자관계뿐 아니라 미국과의 3자 관계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소중히 여기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re's also a signal being sent by him, and that is to value to whoever comes in behind him. 아울러 일본 국민에게도 진전이 있었음을 분명히 하고 그 진전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기시다 총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며 윤 대통령이 건설적인 파트너라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한일 정부는 3일 기시다 총리가 6일과 7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으로 12년 만에 셔틀 외교를 재개했으며 이번 방안으로 모두 12번을 만나게 됩니다. 스미스 연구원은 구체적 성과와 관련해 미한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 정신과 한일 군사협력의 복원에 부합하는 결과물이나 발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So I think there could be any number of deliverables or announcements that are made. that are in keeping with the spirit of the Camp David Accord. 그러면서 이는 모두 매우 중요한 단계이며 한일 양국이 이번 회의에서 무엇을 하든 그것은 동북아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양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명확하게 조율된 방식으로 위기 관리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셀레스트 에링턴 조지 워싱턴대 부교수는 어떤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긍정적이라며 한국인의 일본 입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가 의제로 오를 수 있다는 보도를 언급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보다 한국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순서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from the South Korean public's perspective, it would be good if Japan could offer 에링턴 부교수는 한국 국민 입장에서는 일본이 뭔가 제시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며 특히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많은 것을 줬지만 충분한 대가를 얻지 못했다는 인식이 한국 내 특히 진보적이거나 좌파 성향의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역사나 영토 분쟁에 대해 의미 있는 제스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일본이 한국에 무언가를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데니엘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 동아시아학 교수도 3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아마도 재임을 생각하거나 우파의 지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지금이 그가 좀 더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는 때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hat I would like to see, and I'm not sure if it's going to happen, is some more 스나이더 교수는 기시다 총리가 전시와 식민지 역사 문제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에 대한 보상 문제를 포함한 역사적 정의를 위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이와 관련해 한국이 대부분의 어려운 일을 감당해왔고 일본 측의 노력은 매우 미흡했다고 느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미한일 각국의 정권 교체가 향후 3국 협력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와인스타인 석좌는 미래의 한국에서 좌파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면 한일 간의 뛰어난 협력과 한미일 3자 협력이 무너질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앞으로 일본의 총리들과 미국의 대통령들이 3자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며 세 나라의 기업들도 그 협력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윤 우드로 윌슨 센터 연구원도 이날 VOA와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좌파 지도자가 반일 감정을 부추기면 지지율 급등 효과를 얻는다며 그 불행한 시나리오가 미래에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So that's the effect that fanning the flames of anti-Japanese sentiment has if you are a leftist South Korean leader. 이 연구원은 미일 동맹이 미한 관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며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신경 써야 할 변수들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한 영내 다른 파트너와 동맹국들과의 다자 협력, 심지어 군사 훈련까지 크게 확대해왔다며 만일 미래의 한국이 자가 고립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면 그것은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스나이더 교수는 진보 성향의 정부는 윤 대통령의 보수 정부보다 일본에 양보하는 데 덜 적극적이고 그럴 의지도 적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But there's no question that a progressive government is going to be, less eager and frankly, less willing to make concessions. 다만 한국이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기존 합의를 뒤집을 것이다. 이 합의들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은 일본 측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변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미스 연구원은 미한일 정치 지도자들은 자국민이 삼국 협력의 이점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 나라 모두 민주주의 국가들이기에 당연히 정치에 대해 생각해야 하지만 각국의 전략적 이익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며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이 바로 그 전략적 가치를 다시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링턴 부교수는 미국이 일본과 한국이라는 두 핵심 동맹국과의 3자 협력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특히 워싱턴에서 새 행정부로의 전환을 앞둔 지금 미국의 정책에 대해 명확하고 열린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현실적 목표로 보는 정책 당국자는 거의 없으며 북한 핵능력 제한으로 정책의 초점이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진화하는 핵 역량과 급증하는 중국의 핵 보유 양으로 인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요구가 워싱턴 정치권에서 주요한 논의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1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과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의 대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HR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정부 시절을 담은 해고록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 등에게 한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사담 후세인이나 무아마르 카다피처럼 김정은이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필요로 한다고 문 대통령이 말했다고 합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북한의 핵무기는 방어용이라는 한국 진보 진영의 오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 simply don't buy it. A power that is concerned about defense, that is peaceful and simply trying to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방어에만 치중하는 평화적인 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의 도시들을 불태우겠다고 위협하지 않습니다. 방어적인 국가는 일본 상공으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지도 않고요. 천안함을 폭침시키는 등의 행동도 하지 않지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이유는 방어적 목적도 있겠지만 핵 강압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을 시험하고 민간인 밀집 지역을 불태우겠다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행동과 발언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맥스웰 부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Yeah, I absolutely agree with everything they said. And I would add that really we're describing a short-term view and really an uninformed view of history.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북한 핵이 방어용이라는 관점은 근시안적이고 북한 역사에 무지한 것입니다. 김일성은 이미 1950년대에 핵무기를 추구하기 시작했고 과학자 250명을 모스크바에 보내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했습니다. 또 1962년 소련의 도움으로 첫 연구용 원자로를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랜 시간 핵무기를 개발해왔죠. 가다피와 사담 후세인이 존재하거나 권력을 잡기 훨씬 전부터 말이죠. 1997년에 망명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한국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를 사용하리라는 것도 북한은 알고 있었고요. 당시 우리의 선언적 정책이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죠. 이것은 북한이 왜 핵무기를 추구해 왔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건 방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북한의 목표는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핵무기는 그 목표의 일환입니다. 그들은 전쟁 수행을 위해 핵무기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강압 외교, 정치전, 협박 외교 전략을 구사하려 하고요. 따라서 핵무기는 북한에 매우 유리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결국 방어를 위한 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게 가장 덜 위험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라고 일부 관리들이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정부에서 일하실 때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관료들을 접한 적이 있으세요? 북한의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하며 따라서 추가 생산과 사용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미국 정부 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까? I mean, I think you have to make the distinction between, accepting North Korea. 저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외교적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과 김정은 정권이 끝나기 전까지 북한의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후자의 입장이죠. 양측 모두 북한 비핵화 필요성에 동의할 외교 협상이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수는 극히 적습니다. 우리가 김 씨 일가와 의미 있는 군축 협상이나 비핵화 협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결국 할 수 있는 건 북한의 핵 강압을 억제하고 그들의 핵 프로그램을 최대한 옥죄며 제한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미국 정책 기반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협상을 통해 북한과 합의를 이루려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만 남았다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현재 미국 정부의 목표는 협상과 외교를 통한 북한 비핵화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전직 고위 국방부 관리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 비핵화는 애초에 비현실적인 목표였고 이는 20년 넘은 거짓말이었다면서 이제라도 현실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정부의 목표는 비핵화가 아닌 상황 관리로 완전히 돌아섰고 확장 억제를 통해 전쟁을 막는 데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님,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일까요? The correct part of that statement is we must have extended deterrence to deter war, and that is true. However, 그 발언에서 옳은 부분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확장 억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우리의 비핵화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김씨 정권의 본질과 목표, 전략에 대한 잘못된 가정 때문이었죠. 김정은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선의로 협상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상황에 국제관계 이론을 적용했지만 김정은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 목표가 거짓은 아니었죠. 다만 피터스 연구원 말대로 김씨 정권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핵 위협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인식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억지력, 군사 준비 태세, 동맹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정책으로 전환할 시점이 됐고 비핵화가 가치 있는 목표이지만 김정은이 권좌에 있는 한 실현 불가능하다는 걸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전통적인 생각은 항상 비핵화를 먼저 한 뒤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통념을 뒤집어 통일을 비핵화로 가는 길로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다행히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미한일 정상은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은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에 기초해서 북한 내부의 변화를 끌어낸다는 구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차기 미국 정부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 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합니다. 전쟁을 막기 위한 모든 군사력과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북한 내 변화가 일어나야 비로소 비핵화와 평화가 달성될 겁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폭 드론 성능 시험을 지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미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한다고 했고요. 피터스 연구원님, 북한 자폭 드론 역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러시아제 란쳇과 비슷하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Yeah, so there's some evidence that they're similar to some drones that have been employed by Russia in the Ukraine war. There's some evidence that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사용했던 드론과 유사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또 이란이 제작해 전쟁 중인 러시아에 제공한 샤히드 드론과도 유사하다는 증거가 있죠. 평양과 모스크바, 잠재적으로 테헤란의 독재 정권들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봐요.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맞서기 위해 기술을 공유하고 서로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모습 말입니다. 이 드론들은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제게는 두 가지 점이 중요합니다. 첫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았듯이 탱크, 자주포 등의 표적을 타격하는데 어느 정도 유용합니다. 하지만 더 우려되는 건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죠. 이런 값싼 자폭 드론을 보내 한국의 미사일 요격기를 압도하거나 표적으로 삼을 수 있죠. 이후 더 강력한 미사일을 발사해 더 중요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죠. 지금까지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과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한국의 8월 수출이 579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의 외화 보유고가 고갈되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의 8월 수출액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8월 수출이 579억 달러, 수입은 541억 달러를 나타냈습니다. 또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 수지는 38억 달러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수출 증가는 작년 10월부터 11개월 연속 계속됐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지난 몇 년간 수출이 주춤했는데 다시 살아나는 모양이죠. 반도체 수출이 잘 됐나요? 반도체 수출이 잘 됐습니다. 반도체는 한국의 수출 1위 품목인데요. 이번에 8월에 119억 달러를 수출하며 수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올 1월에서 8월까지 반도체 수출액을 합하면 888억 달러가 되는데요. 반도체는 4분기에도 호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자동차는 반도체와 함께 한국 수출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데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자동차 수출은 조금 주춤했습니다. 네. 자동차 수출은 5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 감소했습니다. 두 개의 엔진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출은 늘었지만 전기차는 54% 감소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부진 그리고 임금과 단체 협상 등으로 공장 가동률이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라면, 김밥, 화장품 같은 제품이 수출되는 게 또 기특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화장품 수출도 계속 늘어나서 8월에 8억 달러어치를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김밥이나 라면, 과자 같은 농식품 수출은 64억 달러어치가 수출됐습니다. 네, 국가별로는 어느 나라에 수출을 많이 했습니까? 8월에 한국이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에는 반도체와 컴퓨터 등 114억 달러를 수출했고 미국에는 100억 달러어치를 수출했습니다. 또 동남아에는 98억 달러, 그리고 유럽에는 64억 달러어치를 수출했습니다. 네, 과거 한국은 섬유나 신발 같은 제품을 수출했는데 이제는 첨단 제품을 주로 수출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섬유나 신발 같은 경공업 제품을 수출하던 것은 1960년대 얘기고요. 1980년대부터는 전자,
자동차, 선박, 기계류 같은 중화학 공업 제품이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반도체, 핸드폰 같은 첨단 제품을 수출하는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렇죠. 한국이 올해는 얼마나 수출할까요?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수출을 지난해 대비 9.1% 증가한 6,900억 달러, 수입은 1% 증가한 6,490억 달러이고 무역 수지는 410억 달러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북한의 외환 보유고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이 3일 북한의 불법 거래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보고서 제목이 대북 제재 이후 북한의 외화 수지 추정, 불법적 거래 수지 및 종합 수지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수호 책임연구원은 북한이 지난 7년간 불법 행위를 통해 62억 달러 규모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네, 하나씩 짚어보죠. 북한의 불법 거래란 건 뭔가요? 네, 북한은 핵 개발로 인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는 것이 대부분 불법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석탄 밀수출, 무기 수출, 사이버 해킹, 외화벌이 근로자 파견 이런 것이 모두 불법 활동입니다. 네, 그럼 불법 활동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뭘까요? 석탄 밀수출이 21억 5천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등에 파견한 외화벌이가 17억 5천만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자주 거론되는 인터넷 해킹, 그러니까 사이버 외화벌이가 13억 5천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죠? 불법입니다. 임수호 연구위원은 한국과 미국의 자료를 종합해서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북한이 152mm 포탄 93만 발 등을 수출했다고 보고 그 규모를 5억 4천만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북한이 합법적으로 무역하는 것도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북한이 가발 등을 중국에 수출하는데 이것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임소 연구위원은 북한의 지난 7년간 합법적 거래 수지를 82억 달러 적자로 분석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 불법적으로 번 돈을 반영할 경우 적자 규모는 19억 달러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사일과 핵 관련 밀수를 감안하면 북한의 외화 적자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북한의 외화 보유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북한의 전체 외화 보유 규모는 약 81억에서 86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외화 대부분은 민간인들이 갖고 있어서 정부가 통제하는 외화는 상당히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북한의 외화를 민간이 7, 정부가 3 정도의 비율로 나눠 갖고 있다고 보면 북한 정권의 수중에는 25억 달러 정도가 있는 겁니다. 네, 북한의 외화 보유고가 25억 달러밖에 안 된다면 제재를 버티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군요.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 각종 뉴스와 보이는 라디오, 그 밖에 다양한 영상물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